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이 동창리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미군의 주력 정찰기가 수도권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는 미군이 정찰 활동 강화를 대외적으로 표현하며 북한에 경고를 보내는 것으로 해석되고 대북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를 비롯한 9개 금융기관이 오늘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국회 본회의 의결 등 후속 절차가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최근 발간한 세계무역보고서 2019에 따르면 2040년 한국의 인구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지만 노동인구는 17%나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는 주요 국가와 지역 가운데 가장 큰 감소율로 성장 잠재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가 6개월을 맞으며 휴일인 어제 홍콩 도심엔 시민 80만 명이 모였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시위는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특히 이날 행진은 주최 측이 지난 7월 21일 이후 4개월여 만에 경찰로부터 허가받은 시위로 주목을 모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정리 일정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오르고 있긴 한데 오름세가 크진 않고요. 좀 갈팡질팡하는 모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수급을 좀 체크를 하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드디어 22거래일 만에 외국인이 현선물 시장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크진 않지만 매수세 아직까지 이어가지고 있는데 지수도 딱 그만큼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소폭 상승 흐름, 코스닥은 보합권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았는데 주말 사이의 이슈를 살짝 빠르게 정리하자면 일단은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비농업 부분 미국 고용이 양호하게 나왔고요. 미중무역 협상 1단계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 워낙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1단계 합의에 근접한 것이지 1단계 합의를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아직까지 불확실성에 대한 이야기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15일이 되어서 추가 관세 부과가 일어나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신중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있죠. 주말 사이에 홍콩 시위 대규모로 일어났는데 큰 충돌은 다행히 없었고, 그리고 지금 미국과 북한 사이에 ICBM을 발사한다 만다 여러 가지 정찰기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힘싸움이 팽팽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 정리하자면 호재보단 역시나 누를 수 있는 불확실성의 악재들이 아직은 좀 많아 보이는데요.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월요일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수가 2088.08입니다. 일단 상승하는데 이 상승은 사실 전기전자 쪽에서 거의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보시면 2090도 뚫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지금 맞고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만 삽니다. 기관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는데 연기금이 특히나 많이 파네요. 개인도 오늘 426억 원 일단은 팔고 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보시면 삼성전자부터 네이버까지 올라갑니다. 삼성전자가 특히나 상승폭이 괜찮은데 이러다 보니 지수는 안 밀립니다. 삼성전자가 1.59, 하이닉스가 0.74 올라가면 지수 안 밀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1.65% 빠지고 있긴 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현대차 반등에 성공하면서 12만 원 지키고요. 현대모비스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LG화학, 신한지주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셀트리온만 살짝 밀리는데 다음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 KB금융, LG생건, SK텔레콤까지 모두 상승하는 가운데 특히나 금융주들이 연말 배당 시즌 다가오면서 조금씩 우상향하는 모습이고요. 삼성물산이 10만 원 갈팡질팡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하락입니다. 코스피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는데 많이 빠지진 않고요. 하루간의 흐름을 잠깐 정리해보면 상승 흐름 가져가다 그대로 빠져내려온 겁니다. 일단은 지수 윗꼬리 630 맞고 내려온 겁니다. 수급 보시면 여기는 외국인이 팝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외국인이 사느냐 파느냐에 따라 우리 시장이 이렇게 갈 정도로 동향이 외국인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기관은 금융투자만 사줍니다. 시총 상위주들은 어떨까요? 지속적으로 HLB가 밀려 내려가는데 그래도 하방 압력을 좀 받고 있긴 하지만 바닥 잡고 지금 오늘 하루만 보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헬스케어도 지금 하락이고요.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모두 빠집니다. 펄어비스까지도 빠지면서 1위부터 5위 종목 모두 다 파란불이고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KMW, 휴젤, SK머티리얼즈, 헬렉스미스까지 소폭씩 빠지는 가운데 파라다이스만 상승을 가져가는데 상승폭이 크진 않고요. 11위부터 15위 종목들 살펴봅니다.
자, 메디톡스, SFA, 젠백스 빠지는데 젠백스 지난주에 엄청난 주가 급등을 보여준 뒤에 오늘 또 급락이 나옵니다. 고영이 다시 10만 원 회복을 하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환율은 1189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시 56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봅니다. 정보경 캐스터입니다. 네, 미국 고용지표 호조에 국내 증시도 상승 출발한 월요일 장입니다. 외국인이 오늘도 매수에 나서주면서 코스피 2090선 안착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이슈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이 시각 종목 핫3입니다. 코스모화학, 스페코, 진매트릭스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는 스페코인데요. 북한의 중대시험 발표에 방산주가 들썩이는 하루였습니다. 스페코는 현재 전날 대비 14.4% 올랐습니다. 4,17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후장에서 수직 상승하면서 최고가 4,270원을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북한 국방과학원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대단히 중대한 시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서해 발사장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곳으로 인공위성 발사체나 ICBM 엔진 개발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으로 행동한다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방산주도 오르는 반면 일부 남북 경역주들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만나보시죠. MLCC 관련주들이 잘 가는 하루였는데요. 코스모화학도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꽉 찬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5,660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도 확인해 보시죠. 오전장에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오전 10시쯤 최고가를 터치하는 모습입니다. MLCC 업황의 회복세에 따라서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도 점점 살아나고 있는데요. 최근 신형 아이폰 판매 호조세와 중국 5G 스마트폰 확대 등으로 MLCC 업황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매수에 힘입어서 코스모화학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코스모 신소재도 급등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시죠. 호흡기 진단 제품이 유럽 인증을 받으면서 진매트릭스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날 대비 28% 넘게 급등했습니다. 2,645원에 거래 중입니다. 하루간의 등락폭도 확인해 보시죠. 개장 직후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던 주가는 계속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진매트릭스의 신제품이 유럽 CE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주로 환절기와 겨울철에 유행하는 신종플루와 A형 독감, B형 독감 등 주요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 병원체 10종에 대해 단일 검사로 일괄 진단이 가능한데요. 다중분석 기능을 지닌 호흡기 관련 분자 진단제가 해외에서도 개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외 시장 점유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종목 핫3의 정보경이었습니다. 네, 이번 주 이슈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인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김없이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이벤트 일단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도 12월 중반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시장의 변동성을 좀 키울 만한 요인들이 좀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최근 들어서 중국이 먼저 편한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파장들도 한 번쯤 더 염두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오늘 미국에서 중국산 가금육을 수입 허가가 이어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효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미중 간의 무역 분쟁과 관련해서 조금이나마 어떤 숨통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상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또 오늘 JYP 엔터 쪽에서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는 아이돌이 컴백을 하는데 주가는 아직 그렇게 썩 재미가 없는 상황 쪽에서 어떤 추가적인 변화 요인들도 좀 타진해야 될 것 같고요. 12월 10일 화요일 날 내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또 바이오주 관련된 모멘텀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가운데 또 유방 암학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알파홀딩스의 관계사인 온코색이 임상 초기 데이터를 공개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을 시도를 하는 모습들이었는데 아직 어떤 임상 초기다 보니까 반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최근 들어서 북한과의 관계가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약간 좀 어그러진 상황들인데, 그와 관련돼서 지금 안보리에서는 화요일 날 북한 인권 토의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그와 관련돼서 인권 관련돼서 북한은 상당히 거친 표현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북한의 반발 여부들도 한번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액션이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또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 중국의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물가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대표적으로 생산자 물가지수는 계속 떨어지는데 오히려 소비자 물가지수만 급등하는 현상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부담감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 때문에 이루어진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최근 들어서 어떤 10월 중순 이후부터 조금 변화가 나오긴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비싸서 못 사 먹는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또 한번 연말과 연초, 특히 내년 어떤 설과 관련된 부분들까지 가게 되면 다시 수요는 늘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 어떤 단기 정점이라는 시각보다는 추가 상승에 대한 우려들도 좀 높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어떤 물가지수 추이들도 지켜볼 필요가 있는 가운데, 또 하나 화요일 날 지켜봐야 될 지표 중에 하나가 미국의 11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와 함께 독일의 12월 주 경기 기대지수죠. 이쪽 같은 경우는 실물과 관련된 쪽에 체감 경기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경제 심리를 대변한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하지만 최근 동향을 보게 되면 독일 쪽에서 좀 더 빠르게 개선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미국 쪽도 소기업 쪽에서 낙관지수가 살짝 반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변화 요인들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12월 1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10월 통화 및 유동성과 함께 11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고용 지표, 특히 통계치가 약간 수정된 뒤로 그나마 좀 변화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날 미국의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는 12일 날 영향을 끼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 큰 변화는 별로 없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최근에 나오는 기조를 그냥 확인하는 정도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아직 어떤 바라보는 기대나 어떤 변화에 대한 흐름들은 좀 낮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날 아람코가 사우디 시장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S오일이나 현대중공업 지주, 그리고 현대오일뱅크 같은 국내에 관련된 아람코가 투자한 회사들 같은 경우도 영향을 끼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우디의 관계사가 있는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수혜 종목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하지만 기대에 대비해서 지금 어떤 이 아람코에 대한 주가 수준이나 전망들이 그렇게 썩 긍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이 조금 약점일 것 같고요. 특히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혹시나 외국인들 매도세가 MSCI 비중과 관련돼서 어떤 아람코 상장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중을 조절했다라는 관점들이 MSCI 리밸런싱의 효과가 이날까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 뒤부터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좀 매수나 아니면 그동안 좀 못 갔던 증시에 대해서 좀 더 자신감을 불러일으켜야 되는데,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한 번쯤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같은 산유국 입장 쪽에서 봤을 때 오페크 월간 보고서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최근에 어떤 감산과 관련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도 감산을 추가로 더 할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따른 월간 보고서에서 내년에 대한 동향들, 특히 수요 관련된 동향들을 좀 더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퍼로비스라고 하는 회사의 검은 사막이 모바일 쪽에서 글로벌 출시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한정된 국가 쪽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된 국가 쪽에서의 변화가 이어지는지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12월 1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한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요인들 충분히 염두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지금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때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외국인들 선물 동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이어졌던 변화 쪽에서 어떤 선물 중심으로는 매수에 대한 흐름들이 다시 받아가면서
특히 외국인들 현물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지 조금 더 체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이날은 또 영국의 조기 총선 관련돼서 또 불확실성이 커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2020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와 관련된 논의를 연장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 이제 보수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감소가 될 수 있는지 여부들도 조금 더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미국의 11월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약간 중국과 비슷한 부분이죠. 생산자 물가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래도 계속 상승세가 아니라 약간 고점에서 꺾였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흐름들이 계속 어느 정도 이어지는지 특히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변화들도 한 번쯤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들어서 HDC 쪽으로 넘어가면서 아직 약간의 잡음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본격적인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서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12월 13일 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끝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정기 변경이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코스닥 150에 17개 종목의 편출입, 그리고 KLX 300 쪽에서는 23개가 편입되고 24개가 편출되는 그런 과정들로 어떤 해당 종목들의 변화 요인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한국의 11월 수출입 물가지수와 함께 미국의 또 중요한 지표죠. 10월 기업 재고, 11월 소매 판매, 11월 수출입 물가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특히 가장 또 중요하게 바라볼 부분들이 소매 판매 관련된 월별 추이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특히 그래도 그나마 지금 시즌이면은 소매 판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부분들 쪽에서 그에 걸맞는 추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이 나오는지 한 번쯤 금요일 날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간의 일정들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에 맞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네, 미국 시장이 지난주 금요일 날 고용지표의 서프라이즈로 강세 흐름들을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 국내 시장에 대한 여파들은 일단 어떤 고용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의 소비 한 3분의 1을 차지하다 보니까 그에 기반이 되는 고용지표에 대한 영향력들 괜찮다라는 쪽에서 코스피도 안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그래도 다시 매도를 늘리지 않는 그래도 매수세 쪽으로 가담을 하고 있다는데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12일 정도 이후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옵션 만기일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 쪽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하지만 기대감 대비해서 오늘 또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은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얘기들은 계속 시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또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CNBC에서 보도했던 부분들 특히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은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했고 그에 따른 고평가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상대적으로 내년부터는 신흥국이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한국이나 일본 주식을 사라. 뭐 이런 쪽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지도 좀 더 체크를 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떤 그 주도된 섹터들이 그런 신흥국 시장 쪽에서의 변화들을 가져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업 이익과 함께 변화가 요인들이 될 수 있다는 관점들은 유효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하지만 아직도 불확실성은 여전하죠. 그런 관점 쪽에서 만약에 내년에 IT 업황 중심에 말씀드렸던 개선 기대감이 서서히 반영되는 부분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 수급 관련된 부분들만 제거되기 시작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에 빠른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 대한 흐름들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아직 외국인들에 대한 투자 심리에 대해서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내년을 전망한다라는 관점 쪽에서 부정시 비중 확대가 맞겠다라는 관점들은 유지하고 있고요. 특히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그 필두에는 IT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비중 확대 관점 쪽을 유지하면서 시장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번 한 주간의 투자 전략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였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뭐 미국 대선 지금 11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 부분 좀 많이 다뤄주신다고 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이제 대선 후보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저도 잘 모르는데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주식시장은 누가 오르냐에 따라 뭐 후보에 오르냐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이 부분부터 정리하고 들어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탄핵 공청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공화당의 후보가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또 민주당에서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목표로 하는 엘리자베스 워렌이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뭐 실력을 이미 검증받았고요. 또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요. 또 온건 노선을 걷고 있기 때문에 뭐 트럼프의 대항마로서 아무래도 민주당 안에서는 폭넓은 지지율을 받는 건 사실입니다. 반면에 여성 후보인 워렌 같은 경우에는 부유층과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 그리고 금융산업과 IT 대기업의 규제 강화를 외치고 있는데요. 특히 중산층하고 저소득층, 젊은 층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 바이든이 정 대통령 그리고 워렌이 부대통령이 된다든지 아니면 블룸버그와 워렌이 같이 한계 조합을 이룬다면 충분히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러닝메이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선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큰데요. 이 때문에 워렌의 지지율이 올라갔을 경우에는 주가는 좀 부진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탄핵 말씀하셨는데 탄핵이 이번에 세 번째잖아요, 소추가. 월요일에 열릴 탄핵조사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궁금하고요. 탄핵될 가능성 사실 높지 않다고 하는데 가능성도 있긴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미 하원 사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9일날 오전 9시부터 탄핵 청문회가 개최가 되는데요. 정보, 사법위원회로부터 증거를 청취한 뒤에 그 탄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조사할 내용은 딱 두 가지인데요. 트럼프가 과연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는가는 부분입니다. 부정조사를 요구했다면은 뇌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헌법상 중재가 성립이 되고요. 또 원조를 대가로 우크라이나에게 조사를 요구했다면 개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하고요. 미국 안보를 희생시켰다고 판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대 탄핵 사유가 성립이 된다는 겁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 소추와 관련된 표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고요. 여기에서 통과되면은 1월 초 상원에서 탄핵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상원 같은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대통령이 해임되는데요.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이기 때문에 20표 정도의 반란표가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뭐 증거 부족, 분노에 사로잡힌 욕을 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충격적인 사실이 등장하지 않는 한 상원에서 탄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공화당 의원들도 이번 2020년 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론이라든지 언론의 향방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증거,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면 아무래도 돌아설 가능성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네,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만에 하나 이게 가결이 될 경우에는 이 뒤를 이어서 누가 대통령의 직무대행을 하느냐, 뭐 이런 부분도 관심사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은 2020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 독립신당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요. 하지만 이것도 여의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업무 대행은 법률이 정해져 있는데요. 1순위는 부통령, 2순위는 민주당의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 의장, 그리고 3순위는 상원의 임시의장, 그리고 그 다음 순위는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순입니다.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핵 사유에 트럼프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내부 공범으로 적시가 된다면 아무래도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릴리프 선거 관리 내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책을 그냥 유지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강요는 그대로 유임될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 장관, 직원만 퇴직하는 선에서 행정부가 운영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된다면은 2020년 대선에 나아갈 후보를 정하기 위해서 공화당은 또 분주하게 움직이고 상당히 혼란을 겪는 정치적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미국 지금 대통령 선거 제도는 현직 대통령이 굉장히 유리한 그 제도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논란을 또 딛고 가결이 되지 않고 부결이 된다면 훨씬 더 유리한 고지에 선점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때요? 재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아무래도 공화당 같은 경우는 재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재 미국 경기는 125개월째 경기 확장 중이고요. 실업률도 3%, 역사적 최저 수준입니다. 주시장도 10년 넘게 하락 국면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재선이 안 된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거죠. 다만 이번 선거는 경험 법칙상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젊은 층 유권자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선거의 쟁점이 경기가 아니고요. 의료 보험 개혁과 같은 사회복지, 격차 해소를 위한 부유층에 대한 과세, 이민 문제, 총기 문제, 환경 문제가 오히려 경제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 내 그 선두를 달리고 있는 조 바이든, 엘리자베스 워렌, 그리고 최근 그 다크호스로 떠오른 마이클 블룸버그라든지 부티지지 같은 사람들과 합정 연행을 통해서 런닝메이트를 어떻게 조합시키냐에 따라서는 트럼프를 10포인트 정도 차로다가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현재 트럼프의 지지율은 45%에 불과합니다. 한 번도 50%를 웃돈 적이 없기 때문에 트럼프가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소속뿐만 아니라 민주당이라든지 다른 정당의 이탈표까지 끌어와야 되는데 현재 미중 무역 협상 그리고 미군의 주둔 경비 대폭 증액 것 같은 압력을 더 한층 가할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이 문제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궁금한 거 그렇다면 이 대선 후보의 윤곽이 좀 드러나야지 주식시장에서도 영향을 좀 받게 되고 우상향을 할지 뭐 보합으로 갈지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언제쯤 드러나고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오게 되는 겁니까? 네, 미국 대선 같은 경우는 직접 투표가 아니고요. 선거인단이 유권자를 대신해서 대통령을 뽑는 간접 투표 방식입니다. 국민이 선거인단을 선택하는 경선 하이라이트는 내년 3월 3일, 흔히 슈퍼 화요일날이라고 부르는 날이 되는데요. 3,768명의 전체 선거인단 중에서 37%인 11개 주에서 1,420명이 3월 3일 확정이 됩니다. 대선은 11월 3일이지만 슈퍼 화요일에 지지율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대선 후보는 아무래도 경선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3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밝힌 경제, 외교, 사회보장과 관련된 중요 정책 공약들 같은 경우에는 증시에 바로 영향을 주고요. 또 실제 주가도 이때부터 변동성이 커지게 됩니다. 재선에 나서고 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3월 3일 이전까지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유리하게 끝내려고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우리와의 그 주둔 경비와 관련된 최종 결정도 이날 일어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정책도 이때를 중심으로 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주식시장에도 하나의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내년 3월 3일 슈퍼 화요일 전후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서도 어떠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때요? 그러면 현재 전 세계 증시의 가장 영향력이 큰 재료는 아무래도 미중 무역 협상인데요. 아직 예측할 단계는 아니지만 2월에 최종 무역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 증시는 2월 달까지는 상승 흐름을 충분히 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반도체라든지 5G, 수출 관련주와 같은 그 경기 민감주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3월부터는 주가도 조정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요. 3월 3일 슈퍼 화요일날을 전후해서는 전 세계에서 기업 실적이 발표가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경기 회복세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아무래도 경기 변동이 영향을 덜 받는 방어조인 의약이라든지 식품, 유틸리티 쪽이나 아니면 채권 투자 쪽으로 방향이 조금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3월달 이후에는 짧지만 주가 조정은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우리도 그렇지만 대선과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익히 들었는데 내년에 대선을 전후해서 어떤 변화가 좀 일어날까요? 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46년부터 2018년 말까지 S&P 500 지수의 연간 등락률을요 4년 단위로 분석해보면요 연간 평균 등락률은 플러스 8.4%입니다. 중간 선거해, 대선 1년 전, 대선이 일어나는 해, 그리고 대통령 선거 다음 해로 나눠서 본다면 중간 선거해가 플러스 5%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고요. 대선 1년 전,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15.2%나 올라가는 아주 비이성적인 주가 흐름이 일어나는데요. 실제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중간 선거 때 흐름을 지금 현재 보면 올해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연간 지수 상승률이 무려 24.2%나 됐습니다. 대선 당해 연도의 지수 상승률은 평균 6.3%였던 점을 비교해 보면요. 아무래도 내년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한다고 전제하면 S&P 500 지수는 5에서 한 10% 정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무역 전쟁과 같은 불확실성만 해소가 된다면 다우지수도 내년에는 7%만 상승해도 대망의 3만 포인트로 돌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도 대선 치러지는 직전을 전후해서는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지금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중국 추가 관세가 진짜 부과가 될지 안 될지 부분인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4차 관세 철회될 정도의 부분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홍콩 인권법과 관련돼서 중국이 반발하면서 협상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는데요. 다시 지금 협상이 재개된 상태라고 합니다. 중국 경제가 30년 만에 최저 성장을 할 정도로 하방 리스크가 컸기 때문에 12월 15일 이전에 부분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간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 구입을 약속한 데 이어서 이제 실제 수입 확대를 위해서 밀이라든지 콩에 대한 무관세 혜택도 적용하는 것을 미국에 제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진전된 협상안을 계속 내놓음에 따라서 추가 협의를 위해서 15일 날 1,560억 달러 상당의 15% 관세 부과를 아무래도 무역 합의가 일어날 때까지 잠시 연기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도 하나의 호재가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15일까지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 합의가 그러면은 예정된 1,560억 달러 수입품 외에도 이전의 수입 관세도 같이 해제되는 겁니까? 연내가 됐던 내년 초가 됐던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은 제4차 관세 부과 대상이 1,560억 달러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관세도 철폐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경우에도 아무래도 1차서부터 3차까지 모두 25% 관세가 철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미중 간에는 2차, 3차 무역 합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2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 정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국가 자본주의에 대한 미국의 수정안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국가 보조금 정책, 기술 분야를 지원해주기 위한 국가 투자기금 현재 209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이를 폐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양국이 합의한 사항을 잘 지켰는지 감시하는 기구를 두는 문제도 중국이 핵심적인 이익 문제다. 국가 주권을 침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역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미국이 이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 추가 관세는 전부 철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단계 무역 합의를 뭐 전 세계가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게 이뤄지면 가장 수혜를 입을 나라와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공급망이 재편이 되고 있고요. 뭐 중국은 성장률 둔화가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빠르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GDP 대비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대만, 홍콩, 말레이시아,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악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 때문에 이들 나라의 주가는 현재 조정 국면을 탈피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4차 관세 대상이 주로 스마트폰, 노트북, 배터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뭐 중국의 관련 부품을 공급하는 한국, 대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관세 부과가 이제 연기가 된다면은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중국의 철광석이나 구리, 비철금속 등을 수출하는 브라질, 칠레 같은 경우, 그리고 중국이 최대 수출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도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부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했던 반도체나 5G를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중국 내 재고 사항도 바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상승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미중 간의 무역 협상 지금 이번 주 일요일인데 기한이 어떻게 될지까지 시나리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이야기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오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월요일 시장 뭐 사실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안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시장이 좀 재미없는데 네. 종목들로 좀 만회를 해주셔야 되겠죠. 네, 우리나라 너무 재미가 없네요. 힘드네요. 지금 그 증권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 증시 지금 다른 나라랑 해외 증시랑 비교했을 때 가장 거의 뭐 최하위로 떨어지는 성적 나오고 있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서 좀 암울하죠. 산타랠리라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 뭐 산타 것도 맘인 것 같고 어쨌든 종목밖에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덱스터입니다. 덱스터가 지금 다시 덱스터랑 위직 스튜디오를 저희가 많이 거론했었죠. 그동안에 많이 거론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위직 스튜디오는 조금 가라앉는 것 같고 우리의 바람대로 오르진 못했고요. 덱스터는 조금 밑바닥에서 조금씩 뭔가 모양을 만들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백두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겨울왕국2가 고소를 당했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가치관이나 뭐 자기가 속한 그 단체나 자기의 신념에 따른 어떤 문제인 것도 같은데 그 인터넷 여론상으로 보면은 사실 뭐 겨울왕국2에 좀 호의적이더라고요. 물론 그런 결과도 나와 있더라고요, 뉴스에. 뭐 예를 들어 CGV도 뭐 일반 다른 장사하는 집처럼 치킨집도 마찬가지예요. 직영점하고 가맹점이 있는데 직영점은 아무래도 본사에 입김이 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CGV가 이제 뭐 직영점인 경우에는 더더욱 겨울왕국2를 많이 상영관에 깔았다. 뭐 메가박스도 그렇고 그런 뭐 결과가 나오지만 사실 뭐 댓글에는 다 그래요. 뭐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가 없는데 거기서 뭐 어거지로 뭐 장사도 안 되는데 깔 리가 있냐. 그러면서 백두산 개봉만 해봐라. 너네 백두산 때 어떻게 여론 형성하는지 보자. 뭐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근데 또 백두산이 개봉하고 어떻게 될지는 아마 뭐 첫날 개봉에 얼마나 깔리는지 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엔 뭐 많이 깔릴 것 같아요. 일단 백두산 많이 깔릴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떠나서 백두산이 많이 깔리면 덱스터는 더 좋아요. 왜냐면 이게 덱스터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덱스터가 원래 뭐 VFX 기술을 해서 뭐 후반 작업에 참여해서 특수 효과로 조금 더 어떤 이런 그 공상 과학이라던가 재난 영화의 그 현실성을 더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백두산은 아예 여기 전반적으로 참여를 했어요. 지금 뭐냐면은 자회사 덱스터 픽처스가 있는데 덱스터 픽처스가 직접 제작을 해버렸고요. 그리고 지금 덱스터죠. 덱스터 픽처스가 제작을 했고 덱스터는 VFX를 담당했고 배급까지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작 배급을 담당한 거예요. 보통 우리 영화 시작할 때 나오잖아요. 제작사, 배급사 아니면 끝날 때. 근데 보통 제작사와 배급사가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작을 잘하는 어떤 소형 회사를 큰 대형 배급사가 배급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러면 영화 상영할 때 보시면
덱스터 픽처스 제작, 덱스터 배급 이렇게 나와요. 완전 덱스터가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제작비 260억 원 중에 150억 원을 덱스터가 투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작, 배급, 투자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흥행에 뭐 VFX만 참여했을 때보다 더 큰 지금 수익이 좌지우지되는 지금 구조를 갖고 오고 있는 거고요. 하정우 씨랑 이병헌 씨가 처음 만났다고 하는데 그 영상을 좀 봤는데 그 얘기 중에 가장 인상 깊은 얘기는 이거예요. 하정우 씨가 이랬어요. 백두산이라는 영화를 찍으면서 백두산 근처에도 안 가본 게 가장 아이러니하대요. 그러니까 전 야산만 다녔다고 합니다. 야산. 동네 야산을 찾아다니면서 촬영하고 덱스터가 이제 후반 작업을 지금 뭐 참여를 해보고 개봉을 해봐야 자기도 영화를 알겠대요. 자기가 열심히 연기를 했는데 어떤 장면에서 연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대. 그냥 야산에서 연기를 했고 다 그냥 특수효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덱스터의 후반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백두산이 뭐 폭발을 하고 뭐 이런 장면들을 덱스터의 기술력에 다 의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 겨울왕국2 팬들이 굉장히 그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마 많이 깔릴 것 같고 그렇게 많이 깔리게 되면 어느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이병헌, 하정우, 마동석, 뭐 수지 나오는 데다가 지금 뭐 대작이고 260억 원 투자했고 지금 뭐 극장에서 또 밀어주게 된다면 그렇죠? 아마 겨울왕국2의 반사이익으로 밀어줄 가능성도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걸 밀고 깔아주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또 뭐 흔히들 말하는 국뽕까지 더해지면 그래도 이 제작비는 회수하고 남을 정도의 흥행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지 덱스터도 모습이 이미 만들어 놨거든요. 2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지금 쌍바닥의 모습. 이거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기술적으로. 그러니까 하락 추세선을 돌파하는 데다가 20개월 선 위에서 5개월 선의 쌍바닥까지 나온 상황이다. 지금 일단 흥행이 터질 거를 딱 맞춰서 타이밍 맞춰서 올라갈 그림은 만들어 놨거든요. 여기서 이제 흥행이 된다, 무슨 뭐 상영 횟수가 늘어난다, 이런 소식만 더해지고 뭐 이제 뭐 인증샷, 그쵸, 뭐 100만, 200만 돌파할 때마다 뭐 삭발이랑 그 치아 발치는 그 거짓말이라고 했지만 어쨌든 뭐 공약 뭐 하면은 또 이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기대고 덱스터를 한번 그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7,5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네오크레마입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회사죠. 오늘 급등하고 있고요. 지금 이거는 갈락토 올리고당 제조하는 회사인데 이게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이 아이들 키우시는 육아맘 분들 좀 자주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유식을 사거나 뭐 분유 사거나 이럴 때 보면은 막 광고에 무슨 뭐 이 분유에는 거기서 나오는 게 갈락토 올리고당이거든요. 여기 이제 선도업체들이 있죠. 메일유업, 롯데파스테로, 남양유업 이런 회사들이 영유아용 조제식을 만드는데 여기에 갈락토 올리고당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 갈락토 올리고당을 제조하는 회사가 잉그리디언 코리아랑 3형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메일유업, 롯데파스테로, 남양유업에 공급을 하고 있고 네오크레마는 메일유업하고 일동 후디스 여기에다가 갈락토 올리고당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유아 관련주죠. 뭐 지금 삼성출판사니 뭐 오로라니 이런 것들은 유아 완군이 뭐 이런 키즈카페 관련 유아 관련주고 이쪽은 먹는 쪽 키즈 식품 관련된 그쪽이죠. 그래서 네오크레마가 지금 뭐 5개월 됐는데요. 지금 5개월째 접어드는데 3개월 하락하다가 4개월째 급등을 하고 이번 달에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난달에 상승했던 그 폭을 지금 뭐 약간 지지하면서 위로 올라가려는 형국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오크레마도 좀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손절가 9,000원, 목표가 12,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남아토건입니다. 남아토건은 지금 이게 이 대선 테마주인데 좀 오르락내리락이 심해서 순환매가 심해서 잘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 한국당은 오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었고 보니까 바로 뭐 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됐고 그 다음에 지금 공수처법이랑 선거법은 정기국회 때 안 하기로 지금 아마 그 대가로 필리버스터 철회해 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그렇다면은 또 언제까지 연장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와중에 계속해서 총선 얘기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뭐 김진표 총리 설은 조금 수면 아래로 잦아들었지만 저번에 앵커님이 얘기하신 대로 내부 반발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낙연 총리가 연장을 하는 것은 좀 확률이 적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낙연 총리는 이제 임기가 이제 거의 끝으로 다가서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역할을 맡는데 대선 지지도 1위라는 타이틀, 그거를 달고 새로운 역할로 들어간다는 거는 좀 굉장한 프리미엄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지금 뭐 여러 가지 국회에서 처리돼야 될 것도 많고 총선으로 접어들고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여기서 어쨌든 간에 대선 지지도 1위를 얻고 이 판에 뛰어든다는 거는 되게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 된다, 이낙연 관련주는. 그래서 저번에 뭐 서원으로 옮겨갔다고 했는데, 오늘은 서원이 조금 또 쉬니까 다시 남아산업, 남아통은 또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좀 힘을 얻으면서 가는 거고, 지금 남선알미늄은 완전히 무너졌죠. 그렇죠? 남선알미늄은 그러니까 대선 테마적으로 이래요. 인맥으로 엮여 있다 보니까 그 인맥이 빠져나가 버리거나, 그렇죠? 남선알미늄이 그 소식이 나왔죠. 뭐 회사에서 아예 빠졌다, 관계가 없어졌다 이러면 또 급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건 주의를 하셔야 되고, 남아토건하고 지금 서원 뭐 이렇게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그 안철수 전 대표는 지금 뭐 마라톤 뭐 소식이 나오고 있고, 뭐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뭐 변혁에 참여하고 말고, 어쨌든 간에 제3세력도 하나 나올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탑은 아무래도 이쪽이죠. 그래서 남아토건을 좀 계속 가져가면서 좀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추구하는 걸로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4,000원, 목표가는 2만 원입니다. 네, 남아토건까지 들어봤고요. 지난 시간에 서원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는지 궁금하고,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짧게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네, 서원은 지금 오늘 7% 떨어지는데 아직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듯이 뭐 남아토건, 남아산업, 이월드, 서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대선 지지도 1등 관련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다 여러 포트폴리오에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종목은 네오크레마입니다. 네오크레마가 지금 지난달에 급등했던 그 어떤 스피드를 조금 줄이면서 방향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오크레마까지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신일섭 소장은 이쯤에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바로 이어집니다. 내일의 종목 33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환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에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할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주제는 증권업계 부동산 금융 규제 후폭풍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네, 지난주 후반부부터 일부 증권사들이 증권주들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뭐 메리츠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가 넘는 급락을 좀 보였고, 키움증권이나 한국금융지주도 3%대 이상의 급락을 좀 보여줬는데, 자, 가장 큰 이유가 정부가 증권사들의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 내용을 보면 PF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뭐 담보나 신용도가 아니라 사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대출을 하는 건데요.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된 PF가 대표적인데, 증권사들이 최근에는 이 브로커지에 대한 이익이 좀 박하고 나머지 펀드에 대한 전체적인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쪽으로 상당히 많은 진출을 했고, 그중에서 가장 특화된 증권사가 바로 메리츠 종금증권이었습니다. 이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아주 탁월한 실적을 최근 2, 3년 내에 좀 보여줬고요.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이제 정부가 이제 그 규제가 크게 나왔는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자기 자본 대비 이제 100% 이상 PF 대출을 못한다라는 규정이 좀 나왔고요. 여기에 PF 채무 보증을 위한 위험값을 계산할 때 우리가 12%에서 18%로 한 3분의 1 정도 올리겠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이제 파이도 좀 줄어드는 양 규제를 좀 하게 되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일부 증권사들이 발등에 이제 불이 좀 떨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는 이미 100%를 넘어서 거의 한 190%, 거의 2배에 육박하게 이미 대출을 좀 보내고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제 내년 7월 달까지 물량을 좀 줄여야 된다는 부분하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량을 줄일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이익이 상당히 많이 준다. 대부분 지금 이제 계산하기로는 영업이익이 한 10% 이상이 줄 거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 때문에 보시면 이제 100% PF 비중이 자기 자본 넘어가는 증권사들, 대표적인 게 이제 메리츠증권뿐만 아니라 한국금융지주도 지금 100%를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부분 때문에 분명히 현실적인 좀 타격이 반드시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물량을 이제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 7월까지 바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대출을 좀 회수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증권사들이 지금 4분기부터 비롯되는 실적이 하향할 수밖에 없다. 전체적으로 4분기 실적부터 아무래도 실적을 좀 하향해서 다시 컨센서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주가에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들은 지금 4분기뿐만 아니라 내년 1분기에도 조금씩 타격받는다. 다만 대부분의 증권사가 그런 건 아니고 이 PF 비중이 좀 높은 증권사들 위주로 메리츠증권이나 한국금융위주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키움증권 같은 경우도 많이 뛰어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제 떨어지는 칼날을 바로 잡아서는 안 되고요. 상당 부분 가격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까지 본다면 증권주들은 이제 내년 1분기 이후에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수급이 상당히 급격히 나빠지는 모습을 좀 보이는 증권사들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증권사 관련 이야기를 급락 이유에 대해서 하나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남은 시간 동안에 어떤 종목을 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백산이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백산은 합성 피혁 전문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이 기업은 좀 생소하지만 이 백산이 납품하고 있는 거래처를 보시면은 아디다스나 나이키, 리복 등 주요 대형 1차 산업들 대부분은 백산에서 공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실적이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작년 대비해서 올해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모두 다 성장하면서 안정적이면서 성장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런 점에서 최근에 보시면은 가격 조정 이후에 지금 1차 반등 이후에 PR을 보시면은 10배 이하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PR이 이 정도로 상당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저평가한 메리트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바닥을 다진 이후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쌍끌이 매수를 하면서 수급도 좀 바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5,280원 밑쪽에서 바닥을 잘 형성한 이후에 지금 보시면은 121선은 이제 1차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121선 돌파 이후에 일정 부분 이제 눌리는 모습이 나올 건데, 120선 돌파 후에 1차적으로 눌리는 자리가 매수 자리가 좀 될 거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바닥권에서 매집이 대량 거래량을 좀 동반하면서 잘 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1차 상승 이후에 눌려지는 기간까지 지점까지 충분히 좀 눌림 이후에 천천히 분할로 좀 힘을 하신다면 충분히 이제 고점을 좀 돌파할 수 있는 모습까지 볼 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급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레벨업 구간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의 종목 330 이지환 멘토와 얘기 나눠봤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 계속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